어, 회장님, 이 사진 속 아이, 저인데요? 제가 고아원 가기 전에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데요? 회장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강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준이 휘두른 칼에 대신 찔린 강우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을 적시고 있었지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을 텐데도 강우의 시선은 오직 회장실 벽면 가장 높은 곳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에 박혀 있었습니다. 으아, 강우야, 내 새끼 강우야. 천하의 얼음 마녀라 불리던 재벌 총수가 체면도 위엄도 다 내던진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강우의 멱살 대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답니다. 서울대 수석 합격증을 제 손으로 찢어버리고 총알바지 경호원이 된 남자. 그리고 30년 만에 그 남자의 목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흔적을 발견한 회장님.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발자취마다 좋은 일들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민 회장이 입에 가져가려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방금 전까지 감히 천한 경호원 나부랭이가 내 아들을 가르치려 들어 하며 독설을 퍼붓던 민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사진이 너라고? 민 회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우의 피 젖은 셔츠 사이로 툭 하고 튀어나온 은색 로켓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 이야기는 이 비극이 일어나기 3개월 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인력사무소의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이, 김씨. 오늘은 공칠 거야? 젊은 놈이 왜 그렇게 굼떠? 소장의 걸걸한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4시의 공기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가 났습니다. 인력시장 골목 특유의 땀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가 뒤섞인 비릿함이었지요. 구석진 벤치에 웅크리고 앉은 강우는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인조 가죽 지갑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이지만 강우에게는 꿈조차 사치였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강우가 지갑 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스락.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거친 소리를 내며 펼쳐진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수없이 접었다 펴기를 반복해 모서리가 다 해져버린 종이. 하지만 그 중앙에는 여전히 선명하고도 잔인한 글씨가 박혀 있었지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석 합격 김강우. 그 종이를 내려다보는 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합격 통지서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유난히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남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일 이 종이 쪼가리가 고아원 출신인 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족쇄이자 버릴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답니다. 원장님, 저 잘했지요? 약속 지켰어요. 수석이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강우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원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는 당장 내일 닥쳐올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대학에 가면 고아원에 남겨진 동생들의 급식비는 누가 벌지?
백혈병이 재발해 병원에 갇혀 있는 막내 하늘이의 수술비는 어쩌지? 공부, 욕심 부리면 우리 동생들 굶잖아요. 하늘이 죽잖아요. 강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의 손가락이 합격증을 다시 꼬깃꼬깃 접어 지갑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김강우 씨, 몸 쓰는 건 자신 있다고 했지? 그때 믹스커피를 휘젓던 인력 소장이 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우는 황급히 지갑을 숨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소장은 강우의 덩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 댁인데 말이야. 거기가 좀 험해. 경호원이라기보단 뭐랄까. 총알바지 같은 건데. 대신 위험수당이 세서 일당이 다른데 3배야. 알래? 총알바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단어가 강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당이 3배라는 말만이 어둠 속의 동아줄처럼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강우의 대답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렇게 비운의 천재 김강우는 펜 대신 자신의 몸뚱이 하나를 무기로 호랑이 굴보다 더 무서운 재벌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욱신. 새벽 인력시장을 다녀와 고시원 쪽방으로 돌아온 강우는 바지를 걷어올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오른쪽 허벅지에 새겨진 흉터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쑤시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마치 지네가 기어가는 듯 징그럽게 얽히고 설킨 20cm가 넘는 거대한 흉터. 그것은 강우의 몸에 새겨진 유일한 훈장이자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잔인한 낙인이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가난한 고아원 원장님을 돕기 위해 돈을 벌려고 군대를 들어갔었던 강우였습니다. 강우의 손이 거친 흉터를 문지르자 기억은 최전방 지피의 지뢰밭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소대장님, 엎드려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수색 작전 중 터진 지뢰였습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소대장을 덮쳤고 그 순간 뜨거운 파편들이 강우의 허벅지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살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강우는 정신을 잃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소대장을 업고 2km를 기어서 복귀했습니다. 오직 전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영광스러운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국회의원 아들이었던 행정병이 부상당한 전우를 구한 영웅으로 대서특필되고 있었어요. 정작 피를 흘리며 사람을 업고 뛰었던 강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병장, 자네는 고아라며? 어차피 백도 없고 보상금 받아봤자 뜯길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제대해. 치료비는 대줄 테니. 대대장의 건조한 통보가 강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고아 청년의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병원 화장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피를 토하듯 울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진 것 없는 놈은 영웅조차 될 수 없는 더러운 세상. 그때 강우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애국심 대신
차가운 도끼와 체념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내 편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면 더 아프니까. 강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욱신거리는 다리에 낡은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싸구려 파스 냄새가 좁은 고시원 방안을 매캐하게 채웠어요. 그 냄새가 꼭 자신의 처지 같아서 강우는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파스를 붙인 강우는 아까 인력사무소에서는 남들 눈을 피해 훔쳐보느라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같은 고시원 불빛 아래서 다시 보는 합격증은 너무나도 하얗고 고귀해서 강우의 투박한 손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거친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듯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의 까끌까끌한 질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합격증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원장님, 저 잘했지요? 허공을 향해 속삭이는 강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강우에게 어머니이자 하늘 같은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강우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셨던 분이었죠. 저 약속 지켰어요. 수석이래요. 남들은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때 저는 공사판 뛰면서 밤새워 공부해서 1등 했어요. 강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억지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근데 원장님, 저 학교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강우는 젖어 들어가는 합격증을 황급히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자신의 눈물 때문에 그 소중한 글씨가 지워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제가 공부 욕심부리면 우리 하늘이 죽잖아요. 제가 대학 가서 편하게 공부하면 병원에 있는 우리 동생들은 굶어야 하잖아요. 저는 우리 고아원 아이들의 형이잖아요. 오빠잖아요. 강우는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아려왔습니다. 차라리 머리가 나빴다면, 차라리 공부를 못했다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천재로 태어나서, 하필이면 그토록 원하던 꿈을 제 손으로 찢어발겨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도 안 슬퍼요. 진짜로 안 슬픕니다. 하늘이만 살릴 수 있으면 저는 평생 짐꾼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강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그 슬픈 거짓말을 뱉어내며 강우는 합격증을 다시 꼬깃꼬깃 접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꿈을 관에 넣어 봉인하듯이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접어 지갑 가장 깊은 곳에 찔러 넣었지요. 기다려라 세상아. 내 머리는 잠시 꺼두마. 대신 내 몸뚱이를 던져서라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강우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듯한 서늘하고도 슬픈 눈빛이었답니다. 비, 규칙적이지만 섬뜩한 기계음 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에어컨 바람. 강우는 이곳의 공기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곳,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강우는 침대 옆 간이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백혈병이 재발한 지 한 달.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막내 하늘이는 이제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형아. 하늘이가 힘겹게 눈을 뜨며 강우를 불렀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갈라진 입술에서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응, 하늘아. 형 왔어. 형 여기 있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냄새 싫어. 형아, 나 그냥 안 아픈 척 할게. 응? 집에 가자. 하늘이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강우는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당장 퇴원 독촉을 받고 있다는 걸 이 어린 것이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형의 지갑 사정을 먼저 걱정하는 동생. 그 착한 마음이 강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강우는 하늘이의 마른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체온이 강우의 이마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지요. 하늘아, 그런 말 하지 마. 형이 다 해결할 거야. 형이 돈 많이 벌어올게. 너는 그냥 낫기만 해. 강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뚱이 따위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찢겨도 상관없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수명을 떼어주어도 좋습니다. 제발. 강우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무심한 겨울비가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강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하늘이의 앙상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서로는 곧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형이 약속할게. 총알이 날아오면 형이 다 맞고 칼이 날아오면 형이 다 맞을게. 그러니까 하늘아, 제발 숨만 쉬어다오. 강우의 맹세는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지만 그 무게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답니다. 병원에서 나온 강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내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책 냄새가 가득한 서점은 병원과는 딴 세상 같았어요. 강우는 익숙하게 경영 경제 코너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두꺼운 전공 서적 한 권을 집어들었지요. 중급 회계 원론. 강우의 손가락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사각사각하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회계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강우에게는 마치 아름다운 악보처럼 읽혔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가난도, 병원비 걱정고, 고아라는 꼬리표도 모두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 책 속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지잉하고 울린 휴대폰 문자 메시지 하나가 강우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병원 원무과 미납병원비 1차 독촉장 발송 예정. 강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펼쳐들었던 회계책을 탁 하고 거칠게 덮어버렸습니다. 책이 덮이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자신의 꿈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왔지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당장 동생을 살릴 현찰이었습니다. 공사판 소장이 준 전단지를 다시 한번 펴봤죠. 한영그룹 경호팀 긴급 모집, 업무 VIP 근접 경호 및 특수 임무 수행, 우대사항 특수부대 출신, 신체 건강한 자, 급여업계 최고 대우 위험수당 별도 지급. 위험수당. 그 단어가 강우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세간에서는 한영그룹 경호원을 일컬어 총알바지라고 부른다는 걸
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망나니로 소문난 민재준 상무의 경호팀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하지만 강우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니, 망설일 자격조차 없었죠. 그는 게시판에 적힌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다시 한번 입안에 감돌았어요. 하늘아, 형은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너 살릴 거야. 강우는 서점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며 되뇌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책을 읽던 소년의 순수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가장의 처절한 결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지요. 내 머리는 이제 끈다. 지금부터 내 몸은 오직 하늘이를 위한 방패다. 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강우는 자신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점 문을 나서는 강우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몸을 움츠리는 대신 가슴을 활짝 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푹 날카로운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면접실을 갈랐습니다. 강우의 이력서가 민재준 상무의 손에서 처참하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잘려나간 종이 조각들이 마치 한겨울의 눈발처럼 강우의 얼굴 위로 힘없이 흩날려 떨어졌지요. 그 하얀 종이 눈이 바닥에 닿는 소리마저 강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야, 너 고졸이라며? 지방 고아원 출신? 재주는 가죽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강우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명품 수트로 감싼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궁창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우리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알아? 재준이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퇴하고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오만방자한 턱주가리를 날려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강우의 뇌리에 병상에 누워있는 하늘이의 앙상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아라. 김강우. 너는 지금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늘이를 살릴 돈이다. 돈이어야만 한다. 강우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을 허벅지에 붙이고 최대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켜만 주신다면 목숨 걸고. 목숨? 하, 그까짓 고아새끼 목숨값이 얼마나 된다고 유세를 떨어. 재준이 강우의 말을 싹둑 자르며 조롱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더니 강우의 발치에 쾅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강우의 정강이를 스쳤지만 강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찢어봐. 재준이 낄낄거리며 명령했습니다. 경호원이나 개새끼나 주인 지키는 건 매한가지 아니야? 찢어보라고, 이 고아 새끼야. 잘 찢으면 뽑아줄지 누가 알아? 면접실 안에 있던 다른 면접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우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강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서류. 그때였습니다. 재준이 몸을 뒤척이다가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결제 서류 뭉치를 팔꿈치로 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들이 강우의 발밑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 뭐해? 안 죽고. 재준의 고함에 강우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모으기 시작했지요. 자신을 모욕한 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지만 강우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강우의 손끝이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계열사 자금 이동 현황이라고 적힌 내부 문건이었어요. 남들에게는 그저 복잡한 숫자의 나열로만 보였겠지만 서울대 경영대를 수석으로 뚫어버린 강우의 IQ 200의 천재적인 두뇌에는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숫자가 안 맞잖아. 강우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단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강우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불일치, 교묘하게 위장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횡령이다. 그것도 최소 수백억 단위의 조직적인 횡령이야. 강우의 뇌리를 스치는 날카로운 직감.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망나니 같은 상무가 실은 회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재준이 강우의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 갔습니다. 강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지져보라는 모욕을 참아내던 비굴한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냥감의 급소를 발견한 맹수의 서늘하고도 예리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민재준, 내가 내 자존심은 짓밟았을지 몰라도 내 눈까지 가리지는 못했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이 훗날 자신과 민 회장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핵폭탄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들어오라고 해. 한영그룹 본사 33층 회장실. 민서영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계에서 어른 마녀라고 불렸어요. 30년 전 금쪽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마저 화병으로 떠나보낸 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얼려버렸기 때문이죠. 남편 죽고 주변의 권유에 양자를 드렸지만 그 허한 마음은 완벽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사람을 향한 온기도 모두 거세한 채 오직 그룹을 지키는 일에만 미친 사람처럼 매달려왔습니다. 달칵?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의 안내를 받아 신입 경호원 합격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강우였지요. 면접장에서 재준에게 짓밟힌 자존심을 애써 추스르고 강우는 단정하게 맨 넥타이를 매만지며 들어섰습니다. 회장실 특유의 서늘한 난초 향기가 강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번에 특채로 뽑힌 김강우입니다. 강우가 절도 있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 회장은 서류 결제를 하던 만년필을 멈추지 않은 채 안경 너머로 건조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소모품, 얼마 못 버티고 나갈 총알바지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든 강우와 민 회장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민 회장의 손에서 굴러가던 만년필이 툭 하고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건 만년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 회장의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전류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통하는 듯한 전율.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말라비틀어졌던 모성애라는 본능이 핏줄을 알아보고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민 회장은 저도 모르게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경호원일 뿐이었죠. 그런데 왜 저 청년의 깊고 슬픈 눈동자를 보는 순간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베넷저고리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걸까요? 민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애써 차가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답니다. 자세가 좋군. 민 회장이 억지로 뱉어낸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강우는 민 회장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검지와 중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고쳐매며 반듯하게 섰지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민 회장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봉인을 와장창 깨부수고 말았습니다. 아, 여보. 민 회장의 눈앞에 30년 전 죽은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앞두거나 긴장할 때면 항상 저렇게 넥타이 매듭을 두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던 남편의 버릇. 세상에 저런 사소한 습관까지 똑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강우의 굳게 담은 인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마저 젊은 시절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 회장이 홀린 듯 물었습니다. 김강우입니다. 나이는 32입니다. 32. 만약 잃어버린 내 아들 선우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민 회장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성으로는 우연일 뿐이다, 망상이다라고 수천 번 되뇌었지만 가슴은 제멋대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미쳤어. 민서영, 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생판 남인 저 아이에게서 선우를 찾다니. 민 회장은 책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린 듯 강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풍기는 분위기, 저 아이가 서 있는 그 공기마저도 너무나 그립고 애틋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나가봐. 민 회장은 도망치듯 강우를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강우가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달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민 회장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대 찍은 아들 선우의 빛바랜 사진이었죠. 선우야, 방금 나간 저 아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니? 왜 자꾸 내 아빠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걸까? 아무도 없는 넓은 회장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는 그저 아들을 잃은 늙은 어미가 되어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혼란스러워하며 흐느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새벽 한영그룹 본사 상무실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복도의 불도 모두 꺼진 상태였어요. 그 정막을 깨고 들리는 건 파쇄기가 종이를 잘게 씹어 삼키는 소름 끼치는 기계음뿐이었죠.
젠장, 다 갈아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민재준 상무가 파쇄기에 서류 뭉치를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곧이어 파쇄기통을 비운 재준은 잘게 잘린 종이 조각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복도 구석에 처박아 두고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강우였습니다. 강우는 재준이 버리고 간 검은 비닐봉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봉지 틈새로 독한 양주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어요. 분명 뭔가 있다. 강우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낮에 면접장에서 봤던 재준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3초 만에 스캔했던 수상한 자금 흐름. 이 쓰레기 봉투 안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강우는 봉지를 들고 지하 경비실 구석, 아무도 오지 않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수만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긴 종이 무덤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하얀 눈밭처럼 쌓인 종이 조각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막막한 광경이었지만 강우는 묵묵히 딱풀과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작해볼까? 강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는 금세 매캐한 딱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우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쌀알만 한 글씨 조각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습니다. 마치 수만 피스의 퍼즐을 맞추는 고독한 싸움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끝은 풀독이 올라 따가웠고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종이 무덤 속에서 하나의 온전한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지덕지 테이프가 붙은 누더기 같은 서류였지만 그 내용은 핵폭탄급이었죠. 페이퍼 컴퍼니 JS 홀딩스 자금 이체 내역서. 이체 금액 300억 원. 최종 수취인 민. 재. 준. 역시. 였어. 강우는 완성된 서류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수많은 직원들의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궈온 민 회장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강우의 머릿속에 낮에 보았던 민 회장의 쓸쓸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도도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던 그 위태로운 모습. 강우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옴을 느꼈습니다. 이걸 터뜨리면 회장님은 어떻게 되실까? 그는 욱신거리는 다리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문질렀습니다. 자신을 총알바지 취급하는 이 회사에 충성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 회장이 무너지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었을 겁니다. 강우는 낡은 노트북을 폈습니다. 그리고 밤새 맞춘 횡령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현란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 수석 합격자다운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이 문장 하나하나에 녹아들었지요. 한영그룹 재무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발신인 익명.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작성하며 강우는 발신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김강우. 고졸 경호원, 고아원 출신.
이 이름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면 누구도 이 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오히려 주제넘게 회장실 기밀을 훔쳐봤다는 이유로 당장 해고되거나 재준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었죠. 지금 잘리면 하늘이의 병원비는 끊기게 됩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강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름을 지웠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보다 회사를 지키고 민 회장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자신의 훈장을 포기했던 그날처럼 말이죠.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 강우는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잠입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민 회장의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밤새 복원한 횡령 증거 원본과 그가 작성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회장님, 부디 이 편지를 읽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강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만 봉투를 올려둔 강우의 손끝에는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을 먼저 걱정하는 바보같이 착한 천재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지요. 이 회사가 무너지면 회장님도 무너지실 텐데. 강우는 왠지 모를 걱정을 한가득 안은 채 서둘러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이름 없는 편지를 비추고 있었답니다. 와장창 평화롭던 경호대기실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의 민재준 상무와 보안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재준은 아침부터 책상 위에 놓인 익명 보고서를 보고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보라고 올려놓은 보고서를 그날따라 먼저 회장의 방에 들어온 재준이 발견한 것이죠. 자신의 300억 횡령 사실을 낱낱이 까발린 그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감을 잡지 못해 미쳐 날뛰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분명 얼마 전 들어온 경호원 새끼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뇌물을 받고 자기의 손과 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 김강우, 너 이 새끼 내 시계 어디다 숨겼어? 재준이 다짜고짜 강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강우는 영문을 모른 채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계라니요. 오리발 내밀지 마. 어제 내 방 청소한 거 너잖아. 5억짜리 다이아몬드 시계가 없어졌다고. 내 놈이 훔쳐간 거 다 알아. 그것은 명백한 누명이었습니다. 불안해진 재준이 눈엣 가시 같은 강우를 도둑으로 몰아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죠. 강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건방진 새끼가. 뒤져. 관물대 싹 다 뒤엎어버려. 재준의 고함에 보안팀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강우가 말릴 새도 없이 그의 낡은 철제 관물대가 쿠당탕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강우의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땀냄새 밴 여벌의 러닝셔츠, 다 쓴 파스 껍질, 그리고 칫솔 하나. 가난한 경호원의 삶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준이 찾던 다이아몬드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가방 지퍼가 터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은 두꺼운 전공 서적 중급 회계 원론, 그리고 낡은 성경책 사이에서 빠져나온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석 합격 김강우. 바닥에 떨어진 합격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순간 대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합격증을 집어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게 뭐야? 서울대. 수석? 재준이 기가 막히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강우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댔어요.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새끼네. 고졸 주제에 이런 건 왜 가지고 다녀? 뭐, 꿈이라도 꾸시게? 아니면 이거 보여주면 누가 너를 엘리트라고 봐줄 줄 알았냐? 내놓으십시오. 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 꿈 그리고 돌아가신 원장님과의 약속이 담긴 성역이었습니다. 강우가 손을 뻗자 재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그리고는 자신의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구두굽으로 그 하얀 합격증을 지시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득, 부드득. 종이가 찢어지고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강우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재준은 그것도 모자라 구두굽을 좌우로 비틀어가며 합격증에 시커먼 구두약과 먼지를 묻혔습니다. 하얗던 강우의 꿈이 순식간에 시커먼 걸레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고아 새끼가. 재준이 강우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그냥 내 발밑에 깔린 쓰레기야. 감히 서울대? 넌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알겠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오던 이성의 끈이자 굴욕을 참아내던 인내심의 한계였습니다. 강우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앞의 재준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악마로 보였죠. 발밑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간 합격증이 마치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이 병원비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 꾹꾹 눌러왔던 32년의 서름과 분노가 화라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치워. 강우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먹을 쥔 그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 줄도 모를 만큼 강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뭐,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그 더러운 발. 치우라고. 강우의 고함 소리가 대기실 유리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없다는 이유로 짓밟히고 무시당해온 세상 모든 을들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죽어 지내던 강우의 살기 어린 눈빛에 천하의 망나니 재준조차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 밤이야. 실수하면 너희들 다 죽어. 재준에게 합격증을 짓밟히고 쫓겨나듯 나온 강우는 분을 사귀기 위해 찾았던 비상계단 뒤편 탕비실에서 섬뜩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구석, 반쯤 열린 탕비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민재준 상무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잔뜩 긴장한 기색으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지요. 강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래, 노인네가 오늘 밤 혼자 별장으로 이동할 거야. 경호팀은 내가 다 따돌렸어. 너희는 가서 납치해. 그리고 도장만 받아내면 돼. 강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노인네라니.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인 민 회장을 지칭하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횡령 사실이 익명 보고서로 인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제주는 기어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영권 포기 각서에 지장만 찍으면 그 늙은이가 살든 죽든 알 바 아니야. 처리해. 깔끔하게.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탕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비릿한 담배 냄새와 악마가 뱉어내고 간 듯한 역겨운 살기뿐이었죠. 강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납치하고 협박하려는 천륜을 저버린 끔찍한 폐륜 범죄였습니다. 강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도망쳐야 해. 이건 내가 끼어들 판이 아니야. 이성적인 판단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제주는 조폭까지 동원할 만큼 막장인 인간이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총알바지라는 별명처럼 정말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강우는 오늘 제준에게 찍혀서 당장 해고될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도망치면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발은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민 회장의 쓸쓸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30년 전 아들을 잃고 이제는 하나 남은 양아들마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강우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강우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하늘이 병원 비납부 시한이 3일 남았다라는 알람이 떠 있었지요. 지금 나서면 하늘이 수술비를 벌기는커녕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가장에게 정의는 사치였고 용기는 무모함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자. 나 하나 빠진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강우는 돌아가신 원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강우야, 너는 똑똑하니까 영리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강우의 뇌리에 스친 건 원장님의 말씀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하늘이의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형아, 형아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나도 크면 형아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늘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우의 엄지손가락을 꼭 쥐며 했던 말. 그 순수한 믿음이 강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비록 세상이 나를 짓밟아도 마음만은 비겁하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비겁해지지는 말자.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나는 평생 하늘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거야. 강우의 눈빛이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짓밟힌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된 진짜 가장의 눈빛이었죠. 그래, 내 목숨 하나로 저분을 지킬 수 있다면. 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미련도 없는 목숨이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팔아버리기로 결심한 몸뚱이였죠. 그렇다면 적어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지키다 산화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총알바지라 부르는 비정한 고용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민 회장만은 꼭 지켜야 할 것 같은 본능적인 외침을 강우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회장님. 제가 갑니다. 강우는 찢어진 이력서, 조각들이 흩날리던 복도를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팀 지원도 경찰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오직 맨주먹 하나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심장 하나만을 믿고 강우는 어둠이 도사리는 패창고를 향해 혈혈단신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만큼은 그 어떤 거인보다 거대하고 웅장해 보였답니다. 타닥, 타닥, 패창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틈 사이로 비릿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창고 안쪽에서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의자에 묶인 민 회장과 그를 둘러싼 조폭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죠. 빨리 도장 찍어. 이 늙은이가 진짜. 재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는 창고 2층 난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차분하게 호흡을 골랐습니다. 상대는 6명, 무기는 강목과 회칼.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기는커녕 복잡한 회계 장부를 분석할 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장치가 3시 방향. 놈들의 대형은 9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강우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전술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전원 차단기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파직! 요란한 스파크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당황한 조폭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누가 불 껐어? 폰 불빛 비춰. 빨리. 그 혼란의 틈을 타 강우는 2층 난간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마치 어둠 그 자체가 된 듯한 움직임이었죠. 군대에서 배운 격투기 기술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강우는 당황해서 허둥지대는 조폭 하나의 뒤로 다가가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덩치 큰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려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화려한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싸움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관절과 급소만을 노리는 그야말로 머리로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냐? 어떤 새끼야? 재준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소리만 들리니 그 공포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빗물과 섞여 눈을 찔렀고 단내 나는 숨결이 폐를 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너머에 공포에 떨고 있을 민 회장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강우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조폭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땀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써내려가는 처절한 이력서와도 같았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마지막 조폭마저 바닥에 나뒹굴자 창고 밖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쳤습니다. 그 순간적인 성광 아래 피투성이가 된 강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공포와 광기로 눈이 뒤집힌 민재준이 서 있었지요. 김강우,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재준의 손에는 서슬퍼런 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재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 회장의 뒤로 돌아가 칼날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늙은이도 너도. 민 회장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재주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괴물일 뿐이었죠. 상무님, 칼 버리십시오. 그러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강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닥쳐. 다 끝났어. 내가 망쳤다고. 재준이 악을 쓰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우를 향해 있었지만 칼끝은 민 회장의 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뇌리에 위험 신호가 맹렬하게 울렸습니다. 재준의 손목 근육이 수축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천재적인 강우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찌른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죠. 강우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동생 하늘이를 위해 팔기로 했던 목숨, 돈을 벌기 위해 내던지기로 했던 그 몸뚱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돈이 아닌 본능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피하세요. 강우의 절규가 천둥 소리와 함께 창고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민 회장을 거칠게 밀쳐내고 재준의 칼날 앞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섰습니다. 마치 군대 시절 지뢰밭에서 소대장을 덮치던 그날처럼 망설임 없는 숭고한 희생이었죠. 푹! 섬뜩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강우의 입에서 크윽 하는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자결통이 온몸의 신경을 태워버릴 듯 강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재주는 자신이 찌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어붙었고 바닥에 쓰러진 민 회장은 피를 토하며 무너지는 강우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우의 하얀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칼에 찢겨나간 셔츠 자락 사이로 그가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지갑과 목걸이가 툭 하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강우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강우는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하늘아, 형이 약속 지켰지? 그런데 너 병원비 어떡하지? 피투성이가 된 강우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이 만들어낸 붉은 웅덩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눈물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재준이 놀라서 도망치자 재준의 일당들도 서둘러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쿵! 강우의 몸이 무겁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끊어진 인형줄처럼 힘없이 쓰러진 강우의 등 뒤로 붉은 꽃이 번지듯 선혈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폐창고 안을 가득 채우던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진 듯한 기이한 정적.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민 회장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을 노리던 칼날을 대신 받아낸 청년의 피가 그녀의 옷자락에도 튀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민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양아들을 위해 돈 몇 푼에 고용된 총알바지 경호원일 뿐이었습니다. 모두들 고졸에 근본 없는 고아라고 무시했던 아이였죠. 그런데 도대체 왜 제 목숨을 던져 나를 구한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강우의 찢어진 셔츠기 사이로 그가 목숨처럼 품고 다니던 낡은 지갑이 터지면서 내용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꼬깃꼬깃 접혀있던 찢어진 조각을 테이프로 붙인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에 핏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 회장은 홀린 듯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피에 젖어 점점 투명해져 가는 종이. 그 위에는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의 눈에는 그 글씨가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석 합격 김강우. 아, 민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면접장에서 재준이 고졸 주제라며 강우를 조롱할 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던 강우의 모습을요. 그때 강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천재성을 숨긴 채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돈을 벌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사연이 무엇이었을지 민 회장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니? 민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피 젖은 합격증은 강우가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루지 못한 슬픈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자신의 양아들 재준의 칼날에 찢기고 자신의 피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민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합격증을 쥐고 있던 민 회장의 시선이 강우의 목에서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진 은색 물체에 꽂혔습니다. 충격으로 열려버린 로켓 목걸이. 그 작은 금속 프레임 안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죠. 민 회장의 전신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급하게 자신의 핸드백을 더듬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낡은 지갑.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사진과 강우의 목걸이 속 사진을 나란히 놓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데칼코마니 한치의 오차도 없는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울역 인파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 선우. 유모에게 맡기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유모와 함께 사라졌죠. 죽은 줄만 알았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내 새끼의 사진이 왜 저 피투성이 청년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설마. 민 회장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이끌림. 죽은 남편과 똑같은 넥타이 습관.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그 무모한 용기까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천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선우라고. 민 회장은 무릎으로 기어가 강우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강우의 얼굴 위에 30년 전 잃어버린 남편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어릴 때 자신이 직접 씻겨주며 만져주었던 그 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으아. 민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쫓아낼 뻔했던 아들. 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한 것이라 욕했던 어미의 끔찍한 죄책감이 뒤섞인 통곡이었죠. 내가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을. 강우야, 선우야. 민 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강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아들의 몸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품 정장이 아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 좀 떠봐. 제발 눈 좀 떠봐. 엄마가 미안해. 못 알아봐서 미안해. 창고의 빗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어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재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쓰러진 강우의 감긴 눈가에도
한 줄기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빛빛줄기 사이로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차 안 민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사경을 헤매는 강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강우야, 아가,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 민 회장의 눈물방울이 강우의 창백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삐삐 소리를 낼 때마다 민 회장의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만에 잡아보는 아들의 손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그때 민 회장의 손끝에 딱딱하게 박힌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아들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마디에는 툭 튀어나온 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펜을 잡고 공부했으면 손가락 뼈가 휘어질 정도로 굳은 살이 배겼을까요? 고아원에서, 고시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서울대 수석의 꿈을 키웠을 아들의 치열한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안쪽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쇠파이프와 칼을 막아내며 생긴 거칠고 흉측한 경우 굳은 살과 칼 자국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죠. 가족을 위해, 동생을 살리기 위해 펜을 놓고 무기를 잡아야 했던 강우의 비참한 삶이 그 손바닥 안에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손으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견뎠니? 민 회장은 강우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펜을 잡아야 할 손에 칼을 잡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인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사는 동안 잃어버린 아들은 이 거친 손으로 세상의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분 혈압이 떨어집니다. 속도 높여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에 민 회장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강우의 귀에 입을 대고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못 보낸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였는데. 제발 버텨다오. 제발.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민 회장의 피 묻은 손은 아들의 식어가는 체온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답니다. 비키세요. 응급환자 지나갑니다. 병원 복도가 떠나갈 듯한 다급한 외침과 함께 강우를 실은 이동식 침대가 수술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민 회장은 구두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 뒤를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는 아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천하의 한영그룹 회장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식을 살리고 싶은 미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술실 들어갑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쾅 하고 육중한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곧이어 문 위쪽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아들의 생명을 태우는 불꽃 같아서 민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이 가슴속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민 회장은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허공을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신을 찾지 않았던 오만한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간절한 신자가 되어 있었지요. 하늘님,
부처님, 제발 우리 강우 좀 살려주십시오. 민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쿵, 쿵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부딪혀 피멍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아들을 못 알아보고 그 귀한 아이한테 막말을 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못난 어미를 벌하시고 제발 저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복도를 메아리쳤습니다. 공부 시키겠습니다. 유학도 보내주고 원한다면 학교를 통째로 사서라도 저 아이 꿈 다 이루게 해주겠습니다. 다시는 저 손에 흙 안 묻히게, 피 안 묻히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민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맹세했습니다. 찢어진 합격증을 보며 느꼈던 그 사무치는 후회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펜을 잡고 싶어 했던 아이. 가난 때문에 그 꿈을 접고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던 아이.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신다면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꿈을 되찾아 주겠노라고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제 수명을 떼어 저 아이에게 주십시오. 제발, 제발 눈만 뜨게 해주세요. 엄마라고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게 해주세요. 수술실 앞 붉은 등 아래 엎드린 민 회장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터져나와 만들어낸 어미의 피 맺힌 절규이자 하늘을 향한 마지막 협박이었답니다. 과연 하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한영그룹 후계자야. 우리 엄마 오면 너희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강남경찰서 유치장 안은 밤새도록 민재준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도망치다가 체포된 그는 철창을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쓸려 피가 났지만 재준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어머니만 오시면 다 끝이야. 변호사 군단 불러서 다 죽여버릴 거야. 재준은 핏발선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민 회장의 양아들로 살면서 그가 배운 것이라고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오만함 뿐이었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후계자가 없는 민 회장은 결국 자신을 꺼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또각, 또각.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럽던 유치장 복도 끝에서 차갑고 규칙적인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서늘하고도 위압적인 소리였지요. 경찰관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고 그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민서영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재준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꺼내주세요. 저 형사놈들이 저를 강압 수사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지키려고 한 건데 오해를 받아서. 재준은 뻔뻔하게도 눈물까지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철창 앞에 멈춰서서 마치 오물덩어리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재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하던 약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만이 서 있었답니다. 지키려고 했다? 민 회장의 입술이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댄 게 나를 지키려고 한 짓이니? 그건 제가 잠시 실수를.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네. 재준이 비굴하게 손을 비비습니다. 민 회장은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던 수행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재준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파삭하고 봉투가 터지며 하얀 용지들이 철창 안으로 흩날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준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강우가 새벽에 몰래 회장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한영그룹 재무 리스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읽어봐. 민 회장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 보고서 누가 쓴 건지 아니? 재준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00억을 빼돌린 수법,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파쇄기에 갈아버렸던 증거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쓴 사람은 내가 고졸 깡패라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내 진짜 아들 강우다. 민 회장의 말에 재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까지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말도 안 돼. 그깟 경호원 나부랭이가 이걸 썼다고요? 그래. 내 핏줄은 가난하고 배고파도 그 명석한 머리를 회사를 지키는 데 썼다. 제 이름을 밝히면 잘릴까봐 바보처럼 익명으로 나를 걱정했어. 민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철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냐? 내가 30년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 호적에까지 올려줬건만 고작 한다는 짓이 회사 돈을 훔치고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었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닥쳐. 민 회장의 호통 소리가 유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서슬 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그냥 내 아들 자리를 훔쳐 앉아있던 도둑놈일 뿐이야. 민 회장은 품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재준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파양 신청서와 상속권 박탈 각서였습니다. 오늘부로 너와 나의 법적 관계는 끝났다. 넌 빈털터리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내가 끝까지 법정 최고형을 받아낼 거야. 내 아들 강우가 흘린 피 한 방울까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 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파양만은 돈 없으면 저 죽어요. 재준이 철창을 잡고 발악했습니다. 그에게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건 다시 예전의 가난뱅이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 회장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징그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자. 내 아들이 기다린다. 민 회장의 구두 굽소리가 다시금 또각 멀어져 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어머니를 부르짖는 재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목숨을 걸고 지켰고 가짜는 탐욕에 눈멀어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재준은 강우가 쓴 보고서를 구겨쥐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졸 경호원이 사실은 자신 따위는 범접할 수 없는 진짜 후계자였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랍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우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소독약 냄새도 비릿한 피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맡아본 적 있는 듯한 따뜻하고 구수한 참기름 냄새였어요.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지자 침대맡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영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우가 알던 철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헬쑥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채 보온병 뚜껑을 열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정신이 좀 드니? 민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맑은 국물에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 미역국이 피 맑게 하는데 좋다길래 내가 직접 끓여왔다. 천하의 재벌 총수가 주방에 들어가 칼질을 하고 국을 끓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 회장은 후후 불어 식힌 국물을 숟가락에 떠서 강우의 메마른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서 한 입만 먹어보렴. 응? 강우는 얼떨결에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굶주렸던 모정이 텅 빈 강우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치유의 약이었지요. 맛이 어떠니? 간이 좀 많니? 내가 요리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민 회장이 아이처럼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강우는 대답 대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투박하지만 깊은 그 맛이 왠지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아원에서, 군대에서,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삼켰던 수많은 찬밥 덩어리들이 떠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강우의 말에 민 회장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미역국 그릇 안으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의 입가를 닦아주며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어루만졌습니다. 회장님, 강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려 혀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기 전 세상에 남겨질 동생 걱정뿐이었죠. 하늘이, 제 동생 하늘이 수술비 줘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자기 목숨보다 동생의 병원비를 먼저 걱정하는 이 착해 빠진 아이.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하게 살아왔는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민 회장이 강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이 강우의 상처 입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걱정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민 회장은 강우의 등 뒤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문제냐? 내가 그 병원 통째로 인수해버렸다. 네. 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 회장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내 동생 하늘이 대한민국 최고 의료진 붙여서 수술 날짜 잡았어. 평생 병원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다. 아니, 내가 아끼는 고아원 아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 마. 그것은 재벌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켜준,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어미의 보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아라. 더 이상 혼자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돼. 민 회장이 강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내 엄마다. 잃어버려서 미안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이 엄마가 다 막아줄게. 엄마. 그 낯설고도 그리운 단어가 강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들자마자 늘 강해야만 했고 늘 참아야만 했던 소년가장 김강우의 갑옷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강우의 입에서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2살의 건장한 사내가 되었지만 링거줄을 매단 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뭐냐?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였고 그곳에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모자의 뜨거운 눈물만이 가득 찼습니다. 밖에 서 있던 의료진들도 경호원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요. 그것은 비운의 천재가 다시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이자 어른 마녀의 심장이 녹아내려 진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답니다. 사각, 사각.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땀과 피냄새가 진동하던 좁은 고시원 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 강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선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방검복과 칙칙한 검은색 경호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네이비 수트가 그의 탄탄한 몸에 맞춤옷처럼 감겨 있었지요. 은은한 코롱 향기가 강우의 움직임을 따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강우는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맸다던 그리고 자신이 무의식 중에 따라했던 바로 그 매듭법으로 천천히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끝에 닿는 실크의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문득 오른쪽 옆구리에 남은 칼자국이 욱신거리는 듯 했지만 강우는 이제 그 흉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낙인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으니까요. 본부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수행 비서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아직도 그 호칭이 어색해서 강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야 깡패 새끼, 총알바지라고 불리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한영그룹의 차기 리더이자 경영기획 본부장 김강우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낡은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서울대학교 합격증이 들어있었어요. 민 회장이 특수 코팅까지 해서 보물 1호처럼 간직하라고 준 것이었죠. 보고 계시죠? 원장님, 저 이제 진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우는 합격증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1년 전에 주눅 들었던 어깨는 조금씩 더 넓게 펴지고 있었답니다. 현재 한영그룹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민재준 전 상무가 불법적으로 유용했던 300억 원의 자금은 신규 바이오 사업 투자를 통해 이미 원금 회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영그룹 본사 대회의실. 강우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을 장악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강우의 브리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강우가 직접 설계한 경영 정상화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수치들이 강우의 손짓 하나에 명쾌하게 정리되고 있었죠. 강우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 면접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3초 만에 스캔하던 그 천재적인 통찰력이 이제는 거대 그룹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엔진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과거의 부정부패를 도려낸 자리에 투명 경영이라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약속드린 한영의 미래입니다. 강우가 브리핑을 마치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그 소리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완벽한 전략입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십니다. 1년 전 강우를 근본 없는 놈이라고 무시했던 임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존경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석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민서영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녀의 얼굴에 봄햇살 같은 온화함이 감돌고 있었지요. 수고했다, 강우야. 민 회장이 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총알바지로 쓰다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을 살리는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칭찬에 강우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어머니의 자랑스럽다는 그 한마디가 강우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두 모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수트를 입은 천재와 그를 지켜보는 어머니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을 지나온 두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이었답니다. 와, 저 사람 봐. 진짜 모델 아니야? 아니야, 저분 우리 경영대 신입생이래. 이번에 수석으로 들어오신. 화사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관악산 자락,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꽂힌 곳에는 전공 서적을 한 손에 들고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김강우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맞춤 셔츠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 비록 파릇파릇한 20살 동기들보다 10년이나 늦은 나이였지만 강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중후한 아우라는 캠퍼스를 압도하고도 남았죠. 강우는 벚꽃 나무 아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매캐한 최루탄 가스 냄새도 비릿한 피 냄새도 아닌 향긋한 꽃내음과 싱그러운 청춘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왔어요. 10년이나 지각했지만 약속대로 학교에 왔습니다. 강우는 가슴속으로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1년 전 재준의 구둣발에 짓밟혀 시커멓게 변했던 합격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그 처참했던 종이 조각이 어머니 민 회장의 지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금 빛나는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시험을 다시 받고 또 합격했습니다. 강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다짐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지각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진정한 장학생이었으니까요. 주말 오후 강우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선 곳은 한영그룹 본사가 아닌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낡고 허름한 꿈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지붕은 세련된 기와로 바뀌었고 곰팡이가 슬었던 벽지는 친환경 황토벽돌로 삐걱거리던 침대들은 최고급 원목 가구들로 싹 바뀌어 있었죠. 우와, 형아 왔다. 오빠 왔다. 강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 또한 남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유명 브랜드의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기름진 얼굴로 해맑게 웃고 있었지요. 강우가 받은 첫 월급과 연말 배당금 전액이 바로 이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형아, 그때 아이들 무리 사이를 헤치고 한 소년이 달려나왔습니다. 강우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뼈만 남아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동생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우의 품에 안긴 하늘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까까머리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밤송이처럼 자라나 있었고 앙상했던 볼에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지요. 민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고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늘아. 강우는 달려온 하늘이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햇볕에 잘 말린 이불 냄새와 달콤한 사탕 냄새가 났거든요. 형아, 나 봐봐. 나 이제 100m 달리기에도 하나도 안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나 이제 다 나았대. 하늘이가 강우의 목을 끌어안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팔아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동생. 총알바지가 되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만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살아줘서 고맙고 건강해져서 고마워. 강우는 하늘이의 등을 토닥이며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형아, 나 새로운 꿈이 생겼어. 응? 그게 뭔데? 나도 형아처럼 될 거야.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해서 나중에 크면 형아처럼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형아 경호원 해줄게. 하늘이의 당찬 포부에 강우는 푸아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고아원 담장을 넘어 파란 하늘로 시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멋지네. 그럼 형이 늙으면 내가 지켜줘야 한다? 당연하지. 약속? 하늘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굵은 손가락을 걸어 도장을 꾹 찍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 회장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우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고 밥을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강우는 하늘이를 목마 태우고 운동장을 달렸습니다. 야호!
하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와 강우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고아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의 축제장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우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진짜 행복의 모습이었겠지요. 회장님, 대한당 박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안내에 민서영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과 그 뒤를 따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강우의 공로를 가로챘던 박 의원과 그의 아들 박민석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굽실거리며 민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민 회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자금 후원건으로. 앉으세요. 민 회장이 말을 뚝 끊으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말끔한 수트 차림의 강우가 묵묵히 서 있었지요. 박 의원과 아들 민석은 강우를 힐끔 보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강우는 그저 스쳐 지나간 고아 병사일 뿐이었으니까요. 후원이라. 박 의원님, 그 전에 인사부터 시켜드리지요. 이쪽은 제 아들이자 우리 그룹 경영기획 본부장입니다. 민 회장의 소개에 박 의원이 화들짝 놀라며 강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숨겨진 인재가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박기태입니다. 강우는 그 내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박민석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민석 병장. 아니, 이제는 가짜 영웅이라고 불러야 하나? 네, 그게 무슨... 박민석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강우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제야 민석의 기억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울분을 토하던 한 병사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너, 김강우? 기억하는구나. 다행이네. 내가 내 공로 가로채고 받은 그 훈장, 아직도 집에 잘 모셔뒀나? 순간 회장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지금 아드님께서 무슨 말씀을... 민 회장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엄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의원님, 지피질의 폭발 사고 기억하시지요? 그때 제 아들이 당신 아들 대신 피를 흘리고 당신들의 협박에 못 이겨 공을 뺏겼습니다. 민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대대장의 진술서와 국방부 감사 청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고아라고 빽없다고 짓밟았던 그 청년이 바로 제 핏줄입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그건 대대장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지 저는... 박 의원이 무릎을 꿇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민 회장의 눈빛은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변명은 검찰청 가서 하세요. 이미 모든 증거 자료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민 회장은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가짜 영웅 행세도 오늘로 끝입니다. 모든 언론사에 정정 보도 자료 배포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건을 은폐했던 그 대대장, 뇌물수수 혐의로 옷 벗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복수입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공천 못 받으면 저 죽습니다. 박 의원과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지만 강우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어머니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경호팀 끌어내. 강우의 짧은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개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강우의 마음속에 있던 묵은 체증은 씻은 듯이 내려갔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민 회장은 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 회장은 듬직한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황금 트로피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투박한 원목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빛바랜 서울대 합격증과 낡은 목걸이가,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부로 되찾아온 강우의 진짜 명예가 보이지 않는 훈장처럼 함께 빛나고 있었지요. 이게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빛나는 훈장이란다. 민 회장이 액자 유리를 손가락으로 쓸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아들의 한, 권력에 짓밟혀 숨죽여야 했던 아들의 억울함, 그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 만난 모자의 승리가 그 작은 액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 이제 가시죠. 임원들이 기다립니다. 그래, 가자. 내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눈부신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존경 어린 눈빛을 받으며 걷는 강우의 발걸음에는 이제 고아원 출신의 그늘이나 총알바지의 비장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받고 자란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여유와 당당함이 배어나올 뿐이었죠. 강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경호란 무엇일까? 단순히 몸을 던져 칼을 막는 것만이 경호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힘들 때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경호가 아닐까? 강우에게는 이제 새로운 임무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총알바지가 아닌 어머니의 미소를 지키고 동생 하늘이의 미래를 지키고 회사 식구들의 꿈을 지키는 꿈의 경호원이 되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한 일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상처가 혹은 어떤 합격증이 숨겨져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잠시 당신을 속일지라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강우가 되찾은 명예처럼 여러분의 낡은 꿈도 언젠가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힘들 때 묵묵히 편이 되어주는 가족, 친구, 혹은 당신 자신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경호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